지금 당장 내일 태평양 한복판에서 무력 충돌이 터진다면 팍스 아메리카나를 떠받쳐온 미 제7함대의 생명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그 운명은 워싱턴 펜타곤 지하 벙커가 아니라 대한민국 울산 앞바다와 거제도에서 밤낮 없이 튀는 용접 불꽃 끝에 사실상 맡겨졌습니다. 이건 그냥 과장 섞인 어그로가 아닙니다. 2026년사 월 현재 미군의 최고 수장인 해군 장관이 다급히 태평양을 건너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거대한 메가도크를 직접 둘러보고 미 주력 함정들의 대규모 유지보수 정비, 이른바 MRO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전대미문의 장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자기 나라 이지스 구축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조차 제때 손보지 못해 고철처럼 세워두다가 결국 압도적인 한국의 첨단 건조 기술력 앞에 다급하게 SOS를 친 충격적인 팩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텅 빈 미 본토 도크가 만든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메울 구원투수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뿐이라고 평가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미 해군의 극도로 까다로운 함정 정비 협약 인증까지 단숨에 통과했고 그 결과 수십조 원 규모의 글로벌 정비 시장을 사실상 집어삼킬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미 해군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예산 삭감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 본토 조선업 생태계가 통째로 붕괴하고 있다는 경고에 더 가깝습니다. 미군 전문 매체 USNI 뉴스가 공개한 정량적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전투함 290여 척 가운데 무려 35%가 제때 분해 수리, 그러니까 오버홀을 받지 못해 작전 투입 자체가 어려운 데드십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비대칭 핵심 전력인 공격형 핵잠수함 50여 척 중에서도 18척 이상이 부품 조달 실패와 숙련공 부족 때문에 도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 척의 창정비에는 평균 4년이 걸리고 구축함 단순 수리에도 2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끝도 없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의 중국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거대 해군 공창에서는 13,000통읍 05형 구축함을 년에 20척 가까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연간 함정 건조 역량만 놓고 보면 중국은 약 2,320만 톤, 미국은 10만 톤 수준에 머물며 무려 232배 차이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극한의 치킨 게임입니다. 미국은 전투 자산을 고칠 물리적 기반 자체를 잃어가며 해상 패권의 주도권을 뼈아프게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명문 조선소들은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한 척을 건조하는데 잦은 설계 변경과 숙련공 증발이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최장 10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군의 차세대 8,200 통읍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 1조 2천억 원의 압도적 가성비로 단 3년 만에 완벽하게 진수됐습니다. AI 기반 3디지털 트윈 설계 기술과 6축 로봇 자동화 용접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공정 오차율은 0.01% 이하로 억제됐고 이 스마트 산업의 기적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막대한 엔업로 잭팟을 두고 일본도 요코스카 제7함대 기지를 앞세워 필사적으로 로비전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처참한 유린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대형 플로팅 도크 인프라 자체가 절대적으로 빈약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C사 ISR 시스템 연동, 위상 배열 레이더 마스트의 정밀 캘리브레이션 같은 고도화된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 한국보다 10년 이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일본이 기초 정비 하나에 6개월을 허비할 때 한국은 선체 수리부터 첨단 전술 데이터 링크 연동 테스트까지 단 3개월 만에 끝내는 압도적인 회전율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기 안방 일거리마저 무자비하게 빼앗긴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일반 언론이 떠드는 수주 대박이라는 말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돈 몇 푼 더 버는 계약이 아니라 훨씬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초전입니다. 고함은 반드시 미국 본토에서 건조돼야 한다는 낡은 보호무역 장벽, 이른바 존스법 쫓아 중국의 극단적인 안보 위협 앞에서는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차기 콘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폭등한 예산을 퍼붓고도 건조 일정이 3년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최신형 충남급 호위함은 동급 이상의 방공 성능을 갖추고도 비용은 미국의 4분의 1 수준인 4천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머지않아 무인 수상함이나 군수 지원함 같은 신규 건조 물량까지 한국의 통째로 맡기는 존스법 예외 조항이 물밑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국의 방산 파운드리로 격상되는 그림은 이제 시간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숨막히는 지정학적 잭팟을 장밋빛으로만 봐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 체계와 전략 자산의 이동은 언제나 국가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흔드는 양날의 검입니다. 현재 한국조선 3사는 초호황기를 맞아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 수주로 앞으로 3년치 도크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률은 박하고 요구사항은 지독하게 까다로운 미 해군의 MRO 물량까지 한꺼번에 많이 떠안아 버리면 자칫 상선 시장에서 누리던 압도적인 수익성을 스스로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나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 후속 건조 일정이 미국의 급한 불부터 끄느라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안보의 역차별이라는 최악의 그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타격 목표의 집중화에 따른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중 무력 충돌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중국 로켓군은 미 해군의 작전 능력을 한순간에 끊어버리기 위해 둥펑 26 초음속 대함 탄도미사일의 최우선 타격 좌표를 워싱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울산과 거제 클러스터로 설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함대의 밥줄이 한국 조선소로 옮겨오는 순간 한국의 조선 클러스터도 저게 제일 먼저 노려지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이 사안을 절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압도적인 의뢰갑의 위치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미 해군의 생명줄을 쥐게 된 이 강력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미국으로부터 뼈를 깎는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일 목말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독자 건조를 위한 100메가와트급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 이전, 전투용 고농축, 우라늄 통제 해제, SM-6 초음속 요격, 미사일의 국내 통합인가, 그리고 최신형 이지 스페이스라인 10 소스 코드, 이전 같은 최고 등급의 군사 기술입니다. 이런 카드들을 당당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끝까지 관철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의 함대를 살려주는 만큼 그 대가로 우리의 독자적인 미래 전략 무기를 완성시키는 철저한 기브 앤드 테이크의 전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국가 자본을 총동원해 수십 척의 깡통 군함을 양으로 밀어넣는다 해도 미국의 최첨단 네트워크 교전 소프트웨어와 세계 최고 수준의 극한 효율을 자랑하는 한국 조선업의 하드웨어가 결합한 질적 우위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레이더 연동조차 제대로 못하는 중국의 막가파식 물량 공세는 파괴된 전력을 즉각 복원해내는 한국의 지속적인 군수 지원, 인프라가 떠받치는 연합 함대 앞에서 순식간에 분쇄될 것입니다. 텅 비어버린 미국의 도크와 24시간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는 꽉 찬 한국의 도크. 이 극명한 정량적 대비는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던 팍스 아메리카나가 이제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 인프라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도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태평양의 진짜 해양 패권은 더 이상 펜타곤의 낡은 서류철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거제와 울산 도크를 뛰어다니는 대한민국 현장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용접 불꽃 끝에서 통제되고 결정됩니다. 이제 이어서 봐야 할 장면은 25년 9월 27일 한국이 왜 동아시아의 진짜 허브로 떠오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023년 3월 일본에서 발생한 F-35B 전투기 엔진 고장 사건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에 예상 밖의 파장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F-35 창정비 거점을 확보하며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는 이미지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단순한 엔진 고장 하나를 수리하는 데 42일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은 최전선에서 항공기 가동률이 생명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면 치명적인 공백 그 자체였습니다. F-35는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정비 지연으로 수십일 동안 기체가 묶여버린다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억지 전략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일본에 대한 기존 신뢰를 다시 따져보기 시작했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항공엔진 분야에서 탄탄한 내공을 오래전부터 쌓아왔습니다. 1970년대 보잉 707 엔진 정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00대 이상의 군용기와 민항공기 엔진을 정비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F-15K와 KF-16 같은 고성능 전투기 엔진도 한국 기술진이 직접 관리해왔습니다. 한국은 2014년 미국 국방부로부터 F-35 창정비 권한을 부여받은 한국, 일본, 호주 중 하나였지만 일본이 먼저 아시아 거점으로 지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부진이 드러나자 상황은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비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도권이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보낸 신뢰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정비와 건조를 잘한다는 기술적 칭찬이 아닙니다. 위기 순간에도 동맹국을 실망시키지 않는 운용 안정성과 체계 신뢰성, 바로 그 본질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군이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신뢰하느냐고 묻지만 그 배경에는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일미군이 운용하던 F-35B에서 긴급 부품 교체가 필요해졌을 때 일본 정비창은 필요한 부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 본토에서 공수해 와야 했고 그 탓에 2달 가까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주한미군이 요청한 부품은 불과 열흘 만에 확보돼 장착까지 끝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것은 한국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예비 부품이었습니다. 원래는 한국 공군 소속 기체용이었지만 동맹 차원에서 신속하게 전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군 내부에서는 한국은 위기 때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라는 평가가 굳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실제 경험에서 축적된 신뢰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단순한 군수 지원 능력을 넘어 차세대 전력의 중심으로 올라설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KF-11 보람에는 단순한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세대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이미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작전, 국산 엔진 개발 같은 요소들이 결합되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을 돕는 조력자 수준이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의존하는 전력 제공자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한국이 보여주는 산업과 군수의 융합 구조입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항공방산 기술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점은 한국만이 가진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 차세대 군함 건조에 들어가는 전투체계는 국내 반도체 기술과 네트워크 기술 없이는 구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산업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미국조차 한국을 아시아에서 유일한 대체 불가 파트너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본이 밀리고 한국이 앞섰다는 경쟁 뉴스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전략 질서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일본이 명목상 정비창과 수주 실적을 내세우더라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미군이 손을 내밀고 의존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하늘에서는 F-35 정비와 차세대 엔진 개발을, 바다에서는 최신 군함 건조를 책임지며 동맹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동북아 군사 균형을 재편하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군수 허브라는 자리를 잃고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 들어가는 순간 미국의 시선과 신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F-35B 정비 사건 이후 미국이 한국의 기술적 신뢰를 더 강하게 보내게 된 배경에는 수리 능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이 보여준 군수 지원 체계의 속도와 유연성에 주목했습니다. 영국의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한국군이 미군 항공기를 정비할 때 평균 정비 소요 기간이 일본보다 30% 이상 짧다는 자료를 인용하며 이것이 단순한 노동 집약적 차이가 아니라 완비된 부품 공급망과 전자, 소프트웨어, 정비 능력의 격차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기계 부품만 갈아 끼우는 수준을 넘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전자 장비 점검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일본의 정비 체계는 형식적인 허브에 가깝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일본의 F-35 정비창이 미국이 요구하는 기술 표준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장비는 미국 본토로 보내 수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는 일본 방위 산업이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 즉 국산 화율 부족과 그대로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은 엔진, 레이더, 미사일 분야에서 독자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대부분을 해외 조달에 의존해왔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선명합니다. 한국은 이미 LSAM, 천무 등 다수의 전략 무기를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했고 항공기 엔진 역시 국산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F-35 정비 능력의 격차로 이어진 셈입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국제 외교적 고려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일본은 자위권 한계와 헌법적 제약 때문에 군사적 주도권을 마음껏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며 독자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하고 있고 미군과 대등한 연합작전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요지에서 한국군이 전투기, 함정, 미사일 체계를 독자 운용하면서도 미군과 호환 가능한 기술력을 갖췄다는 점이 핵심적인 신뢰로 작용한 것입니다.
조선업 분야에서도 미국의 선택은 의미가 큽니다. 세계 LNG 선의 70% 이상을 한국이 건조하고 있고 고부가가치 함정 수주에서도 한국은 꾸준히 1위를 지켜왔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한국은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과 보급함 프로젝트까지 맡게 됐는데 이것은 단순한 외주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략적으로 흡수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조선소의 인력 부족과 원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동맹과의 안보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 카드가 바로 한국 조선소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주변국에도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국은 훈기식 스텔스 폭격기 개발로 동아시아에서 장거리 억지력을 키우려 하고 있고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영국과 공동으로 진행하며 위상 회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군수, 함정 건조라는 진짜 실전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순간 동맹 내부의 서열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미국의 아시아 핵심 파트너라는 말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그 실질적 역할을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선택은 당위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동맹 재편의 신호입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 그리고 국제적 신뢰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군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 언론 보도 속 표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늘에서는 F-35 정비와 차세대 엔진, 바다에서는 최신 군함 건조와 함대 유지 능력까지 미국이 진짜 위기 상황에서 기대는 축은 점점 한국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일본이 간판을 들고 있었다면 한국은 실제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름값이 아니라 실력, 외형이 아니라 속도, 명분이 아니라 실행력이 동맹의 질서를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아시아의 군사 질서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거칠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판을 뒤집고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이 흐름을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더 궁금하다면 계속 함께 보시면 됩니다.